모두가 보는 앞에서 여군년들이 그렇지라며 중령에게 뺨을 맞은 신임 소위.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그녀의 아버지와 외삼촌이자 별을 달고 있는 장군들이 부대로 방문하여 가해자를 개박살내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양구. 지도를 펼치면 대한민국이라는 호랑이의 등뼈, 그 가장 험준하고 날카로운 부위에 자리한 곳. 겨울의 양구는 단순한 추위가 아니었다. 살을 애는 것이 아니라 뼈를 저미는 듯한 바람이 쉼없이 태백산맥의 골짜기를 타고 흘렀다. 이곳에 주둔한 육군 제21보병사단 통칭 백두산 부대는 그 이름처럼 긍지 높고 또한 혹독하기로 유명한 최전방 부대였다. 갓 임관한 하유진 소위에게 양구의 첫인상은 바로 그 바람이었다. 육군 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보병 병과를 받아 이곳 백두산 부대로 발령받았을 때 그녀의 가슴은 조국 수호의 최전선에 선다는 벅찬 사명감으로 뜨거웠다. 그러나 연병장에 처음 내렸을 때 마주한 칼바람은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패부 깊숙이 각인시켰다. 그녀가 배치된 곳은 사단 직할대 중에서도 가장 군기가 엄정하기로 소문난 전투지원대대였다. 그리고 그 대대의 실질적인 지휘관이자 이번 백두산 부대 전승 기념 행사의 총괄 책임자는 박성철 중령이었다. 박성철 중령. 그는 백두산 부대에서만 10수년을 보낸 군인 중의 군인이었다. 그의 몸은 잘 벼린 강철 같았고 목소리는 언제나 연병장을 쩌렁쩌렁 울렸다. 부대원들에게 그는 공포의 대상이자 동시에 경외의 대상이었다. 그의 지휘 아래 부대는 단 한 번의 평가에서도 최우수를 놓친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신념 속에는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는 완고하고 뒤틀린 강철 심지가 박혀 있었다. 특히 여군에 대한 그의 시선은 단순한 불신을 넘어 경멸에 가까웠다. 하소위. 행사를 며칠 앞둔 어느 늦은 밤 상황실에서 최종 점검을 하던 유진의 등 뒤로 박중령의 목소리가 꽂혔다. 유진은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돌아보며 경례했다. 충성. 소위 하유진. 박중령은 그녀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상황판으로 다가갔다. 그의 눈이 매처럼 날카롭게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훑었다. 유진은 침을 삼키며 그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지난 몇 주간 그녀는 이 행사를 위해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모든 것을 바쳤다. 의전 절차부터 시작해 각 부대 장비 전시 위치, 초청 인사들의 동선,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처 계획까지. 그녀의 보고서는 완벽에 가까웠다. 여군이라 그런지 꼼꼼하긴 하군. 칭찬인 듯 했지만 여군이라 그런지라는 가시 돋친 전제가 유진의 가슴을 살짝 긁었다. 하지만 전쟁은 서류 작업으로 하는 게 아니야. 현장은 늘 변수로 가득 차 있지. 특히 자네처럼 경험 없는 애송이가 감당하기엔 버거운 일이야.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다면 지금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유진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답했다. 그녀는 이런 식의 무시와 편견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 속에서 여군으로 살아남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라고. 박중령은 코웃음을 쳤다. 최선? 내까짓게 말하는 최선이라는 게 뭔지 나는 잘 알아. 책상머리에 앉아서 연필이나 굴리는 거겠지. 이번 행사는 사단장님뿐만 아니라 군단장님까지 직접 참석하시는 중요한 행사다. 만에 하나 아주 작은 실수라도 발생한다면 그땐 내 목으로 안 끝나. 그의 눈빛은 살기마저 띄고 있었다. 그는 유진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했다. 특히 의장대 사열 때 단 한 명이라도 발이 꼬이거나 총을 떨어뜨리는 순간 나는 내 계급장을 여기서 바로 떼어버릴 거다. 알겠나? 명심하겠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닿은 어깨가 불에 댄 듯 뜨거웠다.
그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그는 진심이었다. 유진은 그가 나가고 난 뒤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차갑게 식어가는 상황실의 공기를 온몸으로 느껴야 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무너질 수 없었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여야 했다. 저런 구시대적인 편견에 사로잡힌 지휘관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야 했다. 행사 전날 밤 유진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점검하고 또 점검했다. 행사에 동원되는 병력들의 건강 상태, 장비의 가동률, 기상 예보에 따른 대비책까지. 그녀의 눈은 충혈되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양구의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았고 바람 한 점 없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가는 듯 했다. 백두산 부대의 광활한 연병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찬 병력과 장비들로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단상 중앙에는 사단장과 군단장을 비롯한 군 고위 인사들이 자리했고 그들의 빛나는 계급장과 훈장은 부대의 역사를 증명하는 듯했다. 하유진 소위는 무전기를 든 채 단상 아래 한쪽 구석에서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체크하며 비 오듯 쏟아지는 땀을 닦아냈다. 행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군악대의 힘찬 연주에 맞춰 의장대가 절도 있는 동작으로 입장했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총기 시범을 선보였다. 유진은 박성철 중령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하며 자신의 임무에 집중했다. 문제는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기계화 부대의 장비 기동 시범에서 발생했다. 최신의 K-69 자주포와 K-2 흑표 전차가 굉음을 내며 연병장으로 진입해 기동을 선보일 차례였다. 그런데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선두에 서야 할 K-69 자주포 한 대가 움직이지 않았다. 상황실, 여기는 통제실. 1번 자주포 왜 출발 안 하나? 유진이 다급하게 무전으로 외쳤다. 잠시 후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통제실, 여기는 1번 포반. 시동 개통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원인 파악 중. 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수십 번을 점검하고 예비 장비까지 대기시켜 놓았는데 하필이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런 일이 터진 것이다. 예비 포반 투입해. 지금 당장. 알겠다. 하지만 위치까지 이동하는데 최소 3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3분. 평소라면 눈 깜짝할 시간이지만 수많은 VIP들이 지켜보는 이 행사장에서의 3분은 영원과도 같았다. 연병장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장내 아나운서가 애드립으로 시간을 끌어보려 했지만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되고 있었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지옥의 악귀와도 같은 기운이 느껴졌다.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박성철 중령이었다. 하유진 소위.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죄송합니다. 장비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즉시 예비 장비를 투입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지금 죄송하다는 말이 나와? 박 중령이 유진의 바로 앞으로 다가섰다. 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핏발 선 눈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했다. 그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 여군년이 감히 신성한 부대 행사를 망쳐? 순간 유진의 귀를 의심했다. 여군년. 수많은 장병과 외부 인사들까지 있는 이 자리에서 지휘관이 부하에게 내뱉은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단어였다. 유진은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박중령의 분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유진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손을 뻗는가 싶더니 이내 그 손으로 유진의 뺨을 힘껏 후려쳤다. 짝! 연병장 전체에 울릴 만큼 날카롭고 모욕적인 소리였다.
유진의 고개가 세차게 돌아갔고 헬멧이 벗겨져 바닥에 나뒹굴었다. 왼쪽 뺨이 불덩이처럼 타올랐고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윙하는 이명만이 귓속을 가득 채웠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놀라서 입을 벌린 병사들의 얼굴, 당황하여 자리에서 일어설까 말까 망설이는 단상의 장교들, 그리고 이 충격적인 장면을 놓칠세라 조용히 스마트폰을 들어 올리는 몇몇 외부 인사들의 모습까지. 박중령은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 바닥에 주저앉은 유진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고함을 질렀다. 여군은 이래서 안 돼. 계집년들은 군대에 발도 들여놓지 말았어야 했어.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쓸모없는 것들. 그의 폭언은 비수처럼 유진의 심장에 박혔다. 단순히 뺨 한 대를 맞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아픔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존재 자체, 그녀가 군인이 되기 위해 바쳤던 모든 노력과 신념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폭력이었다. 그 순간 멀리서 예비 자주포가 굉음을 내며 연병장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행사는 다시 재개될 것이었다. 하지만 하유진 소위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날의 행사는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치욕과 분노 속에서 유진은 이를 악물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절대로 이대로 무너지지 않으리라. 이 모욕을 절대로 잊지 않으리라. 행사는 우여곡절 끝에 막을 내렸다. 박성철 중령의 폭행과 폭언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군이라는 조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겉으로는 평온하게 제 할 일을 계속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했다. 사건 직후 유진은 의무실로 옮겨졌다. 군의관은 그녀의 뺨에 난 상처를 치료하며 혀를 찼지만 감히 그 일에 대해 입을 열지는 못했다. 유진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붉게 부어오른 뺨보다 더 아픈 것은 갈기갈기 찢긴 자존심이었다. 그날 저녁 유진의 독신자 숙소 BOQ로 선배 장교 몇몇이 찾아왔다. 그들은 위로를 건네는 척했지만 그들의 말 속에는 교묘한 압박과 회유가 숨어 있었다. 하소위, 많이 놀랐지? 박중령님이 워낙 다혈질이시라 부대를 아끼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러신 거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게. 작전과장인 김소령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맞아. 괜히 일 크게 만들어서 좋을 거 없어. 우리 군대라는 게 원래 그런 곳이잖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조용히 넘어가면 다들 금방 잊을 거야. 자네 군 생활 길게 해야지 벌써부터 척을 져서야 쓰겠나. 인사과장인 이소령이 맞장구를 쳤다. 그들의 말은 하나같이 똑같았다. 참아라. 모른 척해라. 내가 희생해서 조직의 안정을 지켜라. 유진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만약 맞은 사람이 제가 아니라 남자 소위였어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까? 순간 정적이 흘렀다. 선배 장교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건 경우가 다르지. 무엇이 다릅니까? 폭행과 폭언은 계급과 성별을 가리지 않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저는 군법을 위반한 지휘관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유진의 단호한 태도에 김소령의 표정이 굳어졌다. 하소위, 지금 자네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 박중령님은 이 부대의 상징 같은 분이야. 자네 같은 신출내기 장교 하나 때문에 그분의 명예에 흠집을 낼 수는 없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자네는 이 부대 전체를 적으로 돌리게 되는 거야. 감당할 수 있겠어? 그것은 조언이 아닌 협박이었다. 유진은 더 이상 그들과 대화를 이어갈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문을 열었다. 드릴 말씀 다 끝나셨으면 이만 돌아가 주십시오.
저는 제 신념에 따라 행동하겠습니다. 선배 장교들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혀를 차며 방을 나갔다. 혼자 남은 유진은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정의를 외치려 했지만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이 그녀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었다. 소문은 병사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퍼져나갔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충격과 분노를 표하며 유진을 동정했다. 하지만 일부는 달랐다. 특히 박중령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부사관들과 일부 병사들은 오히려 유진을 비난했다. 하소위가 뭘 잘못했으니까 중령님이 그러셨겠지. 여군이 나대니까 그런 거 아니야? 군기가 빠져가지고. 이런 말들은 비수가 되어 유진의 귀에 박혔다. 그녀는 철저히 고립되고 있었다. 대대 안에서 그녀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식당에 가도 모두가 그녀를 슬금슬금 피했다. 마치 전염병 환자 취급이었다. 한편 부대 지휘부는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사단장에게 올라간 최초 보고서에는 행사 진행 미숙으로 인한 지휘관의 질책 과정에서 가벼운 신체 접촉이 있었음이라고 기술되었다. 폭행은 신체 접촉으로, 폭언은 질책으로 둔갑했다. 박중령은 경위서에 부하 장교의 군기를 바로잡기 위한 교육적 목적의 훈계였다고 썼다. 모든 것이 그들만의 각본대로 흘러가는 듯 했다. 유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계란으로 바위 치기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유진은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결심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국방부 내부 인트라넷의 소원 수리 게시판에 접속했다. 그리고 지난 며칠간 겪었던 모든 일을, 박중령의 폭언과 폭행, 그리고 그 이후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분노로 떨렸지만 문장 하나하나에는 냉철한 이성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다. 저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이 글을 씁니다. 만약 군이 스스로의 치부를 도려낼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면 더 이상 군복을 입고 조국에 충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디 이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 짓밟힌 한 군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연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거대한 조직과의 외로운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던진 이 작은 돌멩이가 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사건의 이면에는 그녀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하유진 소위가 국방부 인트라넷 게시판에 올린 글은 조용한 호수에 던져진 핵폭탄과도 같았다. 군이라는 폐쇄된 세계에서, 그것도 최전방 사단의 신임 소위가 대대의 실세인 중령을 실명으로 고발한 사건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글이 올라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익명의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저 부대는 해체해야 할 수준이다. 나도 비슷한 경험 있다. 묻혔지만 저 소위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어디 부대 누구인지 바로 알겠네. 박중령 그 인간 언젠가 한번 터질 줄 알았다. 글 쓴 소위, 너 이제 군 생활 끝났다. 감히 하늘 같은 선배를. 응원과 비난이 뒤섞인 가운데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나갔다. 백두산 부대 지휘부는 발칵 뒤집혔다. 사단장은 보고를 받자마자 길길이 날뛰었고 박성철 중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집기를 부수며 포효했다. 감히 일개 계집년이 나를 물어? 당장 전연 잡아들여. 군 기강 문란으로 영창에 쳐넣어버려. 하지만 이미 인트라넷을 통해 군 전체로 퍼져나간 글을 삭제할 수도 없던 일로 만들 수도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사단 감찰부와 헌병대가 합동으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그들의 칼끝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향해 있었다. 조사실에 불려간 유진을 맞이한 것은 감찰부 소속의 깐깐해 보이는 원사였다. 그는 유진의 글을 출력한 종이를 책상 위에 던지며 싸늘하게 물었다. 하소위, 이게 전부 사실인가? 단 한치의 거짓도 없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쓴 모든 내용은 사실입니다. 사실이라 좋아. 그럼 박중령님이 하소위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어깨를 좀 세게 쳤다거나 목소리가 좀 높아진 걸 가지고 이렇게 과장해서 글을 쓴 건 아니고, 그의 말투는 명백히 유진을 문제아 또는 관심병사로 취급하고 있었다. 그는 유진을 회유하고 협박하며 진술을 번복하도록 유도했다. 박중령님은 이 부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분이야. 그런 분이 자네 같은 신참 때문에 명예에 흠집이 생겨서야 되겠나? 군 생활 오래 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글 내리고 중령님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해. 그럼 없던 일로 해줄 수도 있어. 유진은 어이가 없었다. 이것은 조사가 아니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 사건을 덮고 조직의 안위를 지키려는 추악한 시스템의 민낯이었다.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무릎을 꿇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박중령입니다. 유진의 완강한 태도에 조사는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때부터 박성철 중령의 교묘한 보복이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유진을 부대 내에서 완벽하게 고립시켰다. 유진에게는 아무런 업무도 주어지지 않았고 그녀는 유령처럼 사무실 한쪽 구석을 지켜야 했다. 그녀를 동정하던 이들조차 박중령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하나둘 등을 돌렸다. 박중령은 심지어 유진의 과거 육사 시절 기록까지 들춰내며 흠집을 찾으려 혈안이 되었다. 성격이 예민하고 선배들과의 융화에 문제가 있었음 같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악의적인 내용들을 짜깁기에 그녀를 원래부터 문제가 많은 장교로 몰아갔다. 부대 내에서는 하소위가 남자 문제로 징계받을 뻔했다더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과대망상에 시달린다더라 같은 악성 루머가 공공연하게 떠돌았다. 유진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듯 했다. 거대한 성벽에 갇혀 홀로 싸우는 기분이었다. 정의는 책에나 있는 단어였고 현실은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정글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 일기장에 자신의 심정을 적어 내려갔다. 그들은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 진실을 말하는 내 입을 틀어막고 내 눈과 귀를 멀게 하려 한다. 나는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일까? 이 거대한 불의 앞에서 침묵했어야 했을까? 하지만 만약 내가 여기서 무릎 꿇는다면 앞으로 또 다른 하유진이 나타났을 때 누가 그녀를 위해 싸워줄 것인가?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절대로. 절망이 그녀의 목을 조여오던 바로 그 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사건 당일 행사에 초청되었던 한 방위산업체 직원이 찍은 영상이 보배드림, FM 코리아 같은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이다. 충격 영상 현역 육군 중령의 여군 장교 공개 폭행 현장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은 순식간에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다. 영상에는 박성철 중령이 유진에게 이여군년이 라고 소리치며 뺨을 후려치는 장면과 쓰러진 그녀를 향해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라고 폭언을 퍼붓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어떠한 변명이나 왜곡도 불가능한 명백한 증거였다. 네티즌들은 경악했고 분노했다.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군대 맞냐? 저건 군인이 아니라 그냥 조폭 깡패 새끼다. 저 여군 장교분 얼마나 치욕스러웠을까. 내가 다 눈물이 난다. 국방부는 뭐하냐? 당장 저 중령 계급장 떼고 옷 벗겨라. 신상 다 털어서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한다. 여론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각종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저녁 메인 뉴스 시간,
모든 방송사에서 박중령의 얼굴과 유진의 쓰러지는 모습이 전국으로 송출되었다. 국방부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에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지만 이미 사건은 일개 사단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버린 뒤였다. 인트라넷에 갇혀있던 유진의 외침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마침내 세상 밖으로 터져나온 것이다. 이제 판은 완전히 새로 짜이고 있었다. 전 국민적인 공분이 들끓자 국방부는 더 이상 백두산 부대 자체 조사에만 사건을 맡겨둘 수 없었다. 국방부 장관의 직접 지시로 합동참모본부 감찰실 주도의 특별조사단이 꾸려졌다. 그리고 조사단장으로 임명된 인물은 군 내부에서 저승사자로 불리는 이정수 대령이었다. 이정수 대령은 육사 출신으로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과 타협을 모르는 성품으로 유명했다. 그가 한번 칼을 빼들면 그것이 설령 포스타 대장나 할지라도 무사하지 못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특별조사단이 백두산 부대에 도착하던 날 부대 전체에는 전운과도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사단장부터 이등병까지 모두가 숨을 죽였다. 이정수 대령은 사단장의 의례적인 보고를 가볍게 제지하고는 차갑게 말했다. 지금부터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지휘보고 체계는 저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사단은 조사에 일절 관여하지 마십시오. 또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일체의 접촉 및 회유 시도를 엄금합니다. 이를 어길 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직권 남용으로 엄중히 처벌할 것입니다. 그의 서늘한 눈빛에 사단장은 마른 침을 삼켰다. 조사단의 첫 번째 소환 대상은 당연히 하유진 소위였다. 이전의 대대적인 조사와는 분위기가 180도 달랐다. 이정수 대령은 따뜻한 차를 건네며 유진을 안심시켰다. 하 소위.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말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하소위를 지켜줄 겁니다. 그 한마디에 굳건히 버텨왔던 유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편을 만난 기분이었다. 유진은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진술했다. 폭행 당시의 상황, 박중령의 폭언 내용, 그리고 사건 이후 부대 내에서 벌어진 조직적인 은폐 시도와 2차 가해까지. 그녀의 진술은 구체적이었고 일관성이 있었다. 이정수 대령의 지휘 아래 조사는 전광석화처럼 진행되었다. 조사단은 박성철 중령을 소환하는 동시에 그의 사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그의 개인 컴퓨터와 업무 수첩에서 상상도 못했던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박중령은 수년에 걸쳐 부대 내 여군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혀왔다. 회식 자리에서 여군 부사관에게 억지로 술을 따르게 하고 신체 접촉을 시도한 기록,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여군 장교에게 불이익을 주어 타부대로 전출시킨 정황, 심지어는 여군 활용 방안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개인 메모에는 여군은 전투 병력이 아닌 사기 진작을 위한 보조 인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식의 시대착 오적이고 모욕적인 내용들로 가득했다. 온라인에 퍼진 동영상과 국방부의 강도 높은 조사는 굳게 닫혀있던 다른 피해자들의 입을 열게 만들었다. 한 여군 중사는 울면서 박중령에게 성희롱을 당했던 사실을 고백했다. 과거 박중령 밑에 있다가 부당한 처우를 견디지 못하고 전역한 예비역 여군 대위는 언론사와 직접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박중령의 편에 서서 유진을 압박했던 지휘관들도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그들은 박중령이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꼬리를 내리고 자신들이 유진에게 했던 회유와 압박은 조직의 안정을 위한 충정이었다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마침내 조사실에서 하유진 소위와 박성철 중령의 대질신문이 이루어졌다. 며칠 사이 초췌해진 박중령은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나는 하소위를 딸처럼 생각해서 잘못된 길로 갈까봐 아버지의 마음으로 훈계한 것이오. 폭행이라니 당치도 않소. 그의 뻔뻔한 거짓말에 유진은 냉소했다. 아버지가 딸의 뺨을 그렇게 후려치고 여군년 계집년이라고 부릅니까? 중령님의 그 뒤틀린 부성에는 사양하겠습니다. 이정수 대령이 책상 위로 서류 뭉치를 던졌다. 박성철 중령. 이것은 지난 5년간 중령 밑에 근무했던 여군 12명의 진술서요. 성희롱, 직권남용, 인사불이익 이게 당신이 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란 겁니까? 박 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자신의 견고했던 성이 모래알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 안에는 권력에 취해 약자를 짓밟아온 추악하고 비겁한 민낯만이 남아있었다. 대질신문이 끝나고 이정수 대령은 박성철 중령에게 통보했다. 박성철 중령. 본직은 금일부로 중령을 보직 해임하고 국방부 검찰단의 추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자택 대기를 명합니다. 한 발짝이라도 부대 밖으로 나갈 생각 마시오. 보직 해임. 그것은 사실상 군인으로서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조사실을 나오는 유진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비쳐오는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았다. 그녀의 작은 용기가 열어버린 판도라의 상자 속에서 온갖 추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 맨 마지막에는 희망이라는 것이 남아있었다. 사건은 이제 박성철 중령 개인의 비위를 넘어 군 전체의 성인지 감수성과 조직 문화에 대한 문제로 비화되고 있었다. 국방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군 기강 회의를 질타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성철 중령 한 사람을 징계하는 선에서 끝날 일이 아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거대한 태풍의 한가운데 바로 그 태풍의 눈에 있는 하유진 소위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자신의 아버지가 그리고 외삼촌이 이 모든 상황을 어떤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는지를. 하유진 소위의 아버지 하강훈. 그는 대한민국 국방부의 2인자인 국방차관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외삼촌 김진욱. 그는 대한민국 국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의장이었다. 그야말로 하늘의 별들이었다. 유진은 군에 입대하면서부터 자신의 배경이 혹여나 특혜로 비칠까봐 혹은 누군가에게 부담이 될까봐 철저히 그 사실을 숨겨왔다. 그녀는 오로지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사건 초기 언론 보도를 통해 딸의 소식을 접한 하강훈 차관은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다. 당장이라도 양구로 달려가 그 중령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그는 참았다. 자신의 등장이 딸의 순수한 저항을 배경을 믿고 벌인 하극상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딸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싸움을 이겨내기를 바라며 그저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공정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원칙적인 지시만 내렸을 뿐이었다. 하지만 박성철 중령의 과거 비위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군 조직 전체가 이 문제를 덮으려 했던 정황이 명백해지자 그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냈다. 이것은 더 이상 딸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골마 터진 군의 환부를 도려낼 절호의 기회이자 반드시 완수해야 할 책무였다. 그는 처남인 김진욱 합참의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매형, 저도 다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그 어린 것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나설 때가 된 것 같네. 더 이상 저런 쓰레기들이 군복을 입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더럽히는 것을 좌시할 수 없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닐세. 군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의일세. 다음 날 아침 백두산 부대 상공에 육중한 굉음이 울려 퍼졌다. 부대원들이 놀라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그곳에는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전용 헬기인 UH-60 블랙호크가 착륙을 준비하고 있었다. 사단 지휘부는 누구도 헬기 방문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 사단장을 비롯한 참모진들이 허둥지둥 연병장으로 달려나갔다. 헬기 문이 열리고 트랩을 내려온 것은 군복이 아닌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2명의 중년 신사였다. 바로 하강훈 국방차관과 김진욱 합참의장이었다. 그들 뒤로는 위압적인 풍채의 수행원들이 따르고 있었다.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사단장이 앞으로 나서며 경례했다. 충성, 차관님, 의장님, 어인일로 예고도 없이 이 험한 곳까지. 하강훈 차관은 그의 경례를 받는 둥마는 뚱하며 싸늘한 시선으로 그를 위아래로 훑쳤다. 사단장, 지금 자네 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는 있나? 송구합니다. 전적으로 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사단장은 이마에서 흐르는 식은땀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자네의 부덕의 소치 그 한마디로 이 모든 사태를 덮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야. 박성철 중령, 지금 어디 있나? 자택에 대기 중입니다. 당장 내 앞으로 데려와. 그리고 사단 회의실을 준비하게. 사단 지휘부 전원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하도록.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 톨의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명령이었고 거역할 수 없는 선고였다. 잠시 후 사단 회의실. 거대한 테이블 상석에 하강훈 차관과 김진욱 합참의장이 앉았고 그 맞은편으로 사단장과 참모들 그리고 넋이 나간 표정의 박성철 중령이 굳어 있었다. 하 차관은 아무 말 없이 박 중령을 1분 넘게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박 중령은 온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는 아직 저 앞의 거물들이 왜 자신을 보자고 했는지 이유를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마침내 하 차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성철 중령. 자네가 내 딸의 뺨을 때렸더군. 네. 박 중령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딸이라니 무슨 말인가. 자네가 여군년이라 부르며 인격을 모독하고 군인의 명예를 짓밟은 하유진 소위. 그 아이가 바로 내 딸이란 말이다. 순간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사단장을 비롯한 모든 지휘관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박성철 중령의 눈은 초점을 잃고 미친 듯이 흔들렸다. 그의 뇌는 방금 들은 문장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듯 했다. 국방차관의 딸. 합참의장의 조카. 자신이 건드린 상대는 갓 임관한 애송이 여군 소위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군부의 심장, 그 자체였다. 아! 박중령의 입에서 의미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올린 철옹성 같던 그의 자존심과 오만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부서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거대한 존재에게 덤벼들었는지를 깨달았다. 공포가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하강훈 차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서는 하유진 소위와 마주쳤다. 그녀는 조사단의 추가 진술 요청으로 이곳에 와 있었다. 유진은 예상치 못한 아버지와 외삼촌의 등장에 놀라 굳어버렸다. 아버지, 외삼촌? 하 차관은 딸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다. 유진아, 혼자서 힘들었지? 이제부턴 아버지가 우리 군이 내 곁에 있을 거다. 너는 군인으로서 가장 용기 있는 일을 했다. 아버지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그 말에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싸움의 끝에서 그녀는 비로소 가장 든든한 아군을 만난 것이다. 이제 태풍의 눈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정화의 바람이 부패한 군의 심장을 향해 불어 닥칠 것이었다. 사단 회의실의 공기는 더 이상 공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강훈 국방차관의 입에서 터져나온 내 딸이라는 단어가 얼어붙어 만들어진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로 가득 찬 진공 상태였다. 그 자리에 있던 사단장 이하 모든 지휘관들은 숨을 쉴 때마다 그 유리 조각들이 폐부 깊숙이 박히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들의 뇌는 새하얗게 타버린 필름처럼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했고 오직 생존 본능만이 비상벨을 울려대고 있었다. 망했다. 우리는 모두 끝장이다. 사단장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며칠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박성철의 만행을 가벼운 신체 접촉으로 축소 보고했던 일, 하유진을 압박하여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일,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군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묘비명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에 본능적으로 입을 열었다. 차관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하소희가 차관님의 따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강훈 차관의 얼음 같은 시선이 그의 면전에 내리꽂혔다. 알았다면? 차관이 나직하게 되물었다. 알았다면 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했을 것이고 몰랐기 때문에 힘없는 여군 소위 하나의 목소리를 짓뭉개려 했다. 지금 그 말인가? 자네의 그 말이 바로 자네와 이 부대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를 증명하는 걸세. 사단장은 입을 닫았다.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은 자신의 무덤을 더 깊게 파는 삽질에 불과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뒷문이 열리며 검은색 특전복 차림의 헌병들과 매서운 눈빛의 합동참 모본부 감찰실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을 이끄는 이는 군 내부에서 독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강민철 준장이었다. 그는 그 어떤 성역도 그 어떤 외압도 용납하지 않는 것으로 정평이 난 인물이었다. 강 준장은 하강훈 차관에게 소리 없이 목례를 한 뒤 회의실 안의 모든 지휘관들을 향해 선포했다. 지금 이 시간부로 합참 특별지휘검열단의 명에 따라 육군 제21보 병사단에 대한 위수령 수준의 지휘 통제에 들어간다. 여기 있는 모든 지휘관들은 보직이 즉시 정지되며 검열단의 허가 없이는 부대 밖으로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모든 통신기기는 반납하고 개인 사무실과 관사는 봉인 조치한다. 그것은 쿠데타에 가까운 선언이었다. 한 사단의 지휘 체계가 단 몇 분 만에 완벽하게 해체되고 외부에서 온 검열단에 의해 장악된 것이다. 저항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럴 힘도 용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특별지휘검열은 단순한 감사를 넘어선 외과 수술과도 같은 과정이었다. 강민철 준장의 검열단은 자비가 없었다. 그들은 부대의 모든 서버를 압수하고 지난 10년간의 모든 전자결제 문서와 이메일을 복원했다. 인사, 군수, 재정, 작전 모든 분야에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특히 하유진에게 침묵을 강요했던 작전과장 김소령의 사무실에서는 그의 추악한 이면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는 박성철 중령에게 아부하며 각종 이권을 챙겼고 심지어 부대 훈련 계획을 조작하여 특정 훈련 물자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조사실에 끌려온 김소령은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그저 조직의 안정을 위해 하소위를 설득하려 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조사관은 아무 말 없이 녹음기 하나를 재생했다. 녹음기에서는 김소령이 아내와 통화하는 내용이 흘러나왔다. 걱정 마 여보. 그 하유진이라는 년 별것 아니야. 내가 잘 구슬려서 조용히 만들었어. 박중령님한테 점수 제대로 땄으니 이번에 우리 아들 유학 자금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김소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검열단이 자신의 민간 통신까지 감청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며 모든 것을 실토했다. 한 가정의 가장이자 대한민국 육군의 영관급 장교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불의에 눈 감고 피해자의 등을 칼로 찌른 대가는 참혹했다.
박성철의 죄악은 파면 팔수록 끝이 보이지 않는 심연과도 같았다. 그는 부대원들의 복지를 위해 배정된 예산을 빼돌려 자신의 관사를 호화롭게 꾸미는 데 사용했다. 관사 뒤편에는 규정에 없는 개인용 스크린 골프장과 와인 셀러까지 만들어져 있었다. 병사들이 낡은 수통과 해진 전투복으로 혹한의 추위를 견디는 동안 그는 자신의 안락한 성에서 온갖 두귀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인사비리를 저지른 정황이었다. 그는 진급을 원하는 부사관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상납받았고 그 돈으로 자신의 재산을 불렸다. 그에게 뇌물을 바친 부사관들은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요직을 차지했고 실력과 신망이 두터웠던 부사관들은 번번이 진급에서 누락되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부대의 혈관을 막고 썩게 만드는 악성 종양이었다. 마침내 국방부 검찰단이 박성철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그의 관사를 급습했다. 며칠간의 고립으로 반쯤 미쳐있던 그는 자신을 체포하러 온 수사관들을 향해 골프채를 휘두르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이 개새끼들아! 감히 나를 건드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바로 이 부대의 신이야. 하강훈도 김진욱도 내 앞에서는 무릎 꿇어야 해. 그의 광기 어린 외침은 테이저건의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끝이 났다. 바닥에 쓰러져 경련하며 거품을 무는 그의 모습은 한때 최전방 부대를 호령하던 맹장의 모습이 아니었다. 권력이라는 마약에 중독되었다가 금단 증상으로 발작하는 비참한 중독자의 모습일 뿐이었다. 그가 군용 호송차에 실려 끌려가는 모습은 부대 내 모든 전광판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강민철 준장이 내린 특단의 조치였다. 모든 장병들은 한 지휘관의 오만과 부패가 어떤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지를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해야만 했다. 그것은 공포를 통한 교육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식이었다. 심판의 서곡은 끝났다. 이제 법정이라는 가장 냉혹한 무대 위에서 마지막 악장이 연주될 차례였다. 고등군사법원의 법정은 그 어떤 전쟁터보다도 적막하고 서늘했다. 총성 대신 법봉 소리가, 포연 대신 묵직한 침묵이 공간을 지배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박성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눈은 깊게 패인 채 공허했고 한때 쩌렁쩌렁 울리던 목소리는 어디 가고 마른 입술만 하염없이 달싹이고 있었다. 군복 대신 입은 미결수복은 그의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낯설었다. 재판의 시작을 알리는 군, 검찰의 모두 진술은 한편의 대서사시와도 같았다. 젊은 군 검사는 단순히 박성철 개인의 죄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이 재판이 무너진 군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성전임을 역설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오늘 우리는 한 명의 타락한 군인을 심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군이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침묵의 문화가 낳은 끔찍한 괴물입니다. 권력자가 약자를 짓밟아도 불의가 정의를 조롱해도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안일함 속에 모두가 방관자가 되었을 때 우리 군은 바로 이런 괴물을 스스로의 손으로 키워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유진 소위라는 한 용기 있는 군인의 외침으로 우리는 마침내 이 괴물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은 그 괴물의 숨통을 끊고 썩은 살을 도려내어 우리 군이 다시금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군 검사의 열변에 방청석에서는 조용한 박수가 터져나왔다. 재판 과정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박성철의 또 다른 피해자였던 전직 여군 장교 이선아 대위가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였다. 그녀는 몇 년 전 박성철의 지속적인 성희롱과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정든 군복을 벗어야만 했다. 담담한 표정으로 증인석에 선 그녀는 피고인석의 박성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박성철, 당신은 기억합니까?
당신이 회식 자리에서 제 손을 잡고 여자는 역시 손이 고와야지라고 말했던 것을. 당신이 단둘이 있는 사무실에서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자네만 보면 힘이 난다고 속삭였던 것을. 저는 그 치욕스러운 기억을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박성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당신은 당신의 권력으로 제 군 생활을 망가뜨렸고 제 꿈을 짓밟았습니다. 저는 오늘 당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 같은 사람이 다시는 이 신성한 군복을 입고 다른 누군가의 꿈을 짓밟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섰습니다. 당신은 군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법정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그것은 한 개인의 원한을 넘어 불의한 권력에 의해 희생된 모든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절규였다. 하유진 소위는 재판의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했다. 변호인의 교묘한 반대 신문에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증인은 피고인에 대한 개인적인 악감정 때문에 사건을 과장한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사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아버지가 국방차관이라는 사실이 증인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까? 그 배경을 믿고 상관을 무고하려 했던 것은 아닙니까? 변호인의 질문은 교묘한 덫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침착하게 답했다.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이 사건의 본질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제 아버지가 평범한 농부였다고 해도 저는 똑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국방차관의 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조국의 충성을 맹세한 육군 장교이기 때문입니다.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권리 그리고 불의에 저항할 의무. 그것이 바로 군인에게 주어진 진정한 명예라고 배웠습니다. 그녀의 답변에 변호인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법정 안에서는 존경의 시선들이 그녀에게로 쏟아졌다. 마침내 최후 선고의 날.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박성철의 수많은 죄목들이 하나하나 나열될 때마다 그의 몸은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다. 피고인은 군이라는 특수한 계급 사회의 정점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며 자신의 부하들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소모품으로 취급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군의 단결을 해치고 전투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이적 행위에 준하는 바 그 어떤 관용도 베풀 수 없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잠시 내려놓고 피고인석의 박성철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주문. 피고인 박성철을 파면에 처한다. 또한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흉악한 바 군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군 복무 기간 동안 부당하게 취득한 모든 범죄 수익은 몰수하고 군인연금 수급권을 포함한 일체의 국가 유공 혜택을 박탈한다. 징역 20년. 그것은 군사법원 재판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중형이었다. 박성철의 눈이 뒤집혔다. 그는 자신이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이건 무효야. 이건 정치적인 재판이야. 하강훈이 꾸민 계략이라고. 그가 발악하며 재판장석으로 달려들려던 순간 양옆에 서 있던 헌병들이 그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꺾어 제압했다. 나, 이 개새끼들아, 나.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의 비명은 처절했고 그의 저항은 필사적이었지만 결국 그는 무력하게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참회가 아닌 끝까지 남을 탓하는 저주와 악담뿐이었다. 하유진은 그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기쁨이나 통쾌함 대신 깊은 허무함과 슬픔이 자리했다. 한때는 존경받는 지휘관이었을 한 인간이 어떻게 저토록 완벽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 권력이 인간을 얼마나 추악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녀는 전쟁터가 아닌 법정에서 가장 잔인한 전투의 끝을 목격하고 있었다. 박성철이라는 거대한 악이 단죄된 후 군에는 마치 대지진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고요한 충격과 변화의 열망이 공존했다. 그의 재판은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군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자정 캠페인의 기폭제가 되었다. 국방부에는 조직문화혁신위원회가 설치되었고 하강훈 차관과 김진욱 합참의장이 직접 위원회를 이끌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신고 시스템이었다. 기존의 소원수리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신고자의 신원조차 제대로 보호되지 못했다. 위원회는 외부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국방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했다. 이제 군 장병들은 자신의 지휘관을 거치지 않고 외부 기관에 직접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갖게 되었다. 성인지 교육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편되었다. 기존의 형식적인 영상 시청 교육은 폐지되고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한 토론식 참여형 교육이 의무화되었다. 특히 모든 지휘관들은 의무적으로 성평등 리더십 과정을 이수해야 했고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진급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변화는 더디지만 분명히 시작되고 있었다. 하유진 소위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는 살아있는 전설이자 변혁의 아이콘이 되었다. 육군사관학교에서는 그녀의 사례를 위기관리 리더십의 주요 교재로 다루었고 수많은 후배 생도들이 그녀를 롤모델로 꼽았다. 그녀에게는 매일같이 익명의 편지와 이메일이 쏟아졌다. 그 속에는 그녀의 용기 덕분에 자신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는 다른 피해자들의 감사 인사와 그녀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겠다는 병사들의 다짐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이들의 희망이 되어 있었다. 어느 봄날 하강훈 차관은 딸을 자신의 집무실로 조용히 불렀다. 딱딱한 군인이 아닌 아버지의 얼굴로 돌아온 그는 딸에게 직접 그린 대추차를 건넸다. 유진아, 내 덕분에 군이 바뀌고 있다. 아버지가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도 풀지 못했던 숙제를 내 딸이 해낸 것 같아 고맙고 또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한 일은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래, 하지만 나는 안다.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는지를. 그래서 말이다, 이제는 좀 편한 길을 걸었으면 좋겠구나. 이번에 새로 창설되는 국방옴부즈맨 위원회에 내 자리를 하나 마련했다. 그곳에서 너의 경험을 살려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역할을 맡아주면 어떻겠니? 양구의 그 험한 곳보다는 서울의 사무실이 훨씬 안전하고 편할 게다. 그것은 딸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은 아버지의 진심 어린 배려였다. 국방부 직할 부대에서 근무하는 것은 모든 장교들이 꿈꾸는 엘리트 코스이기도 했다. 하지만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제게 그런 파격적인 제안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현장에 남고 싶습니다. 현장이라니? 왜 굳이 그 힘든 길을 다시 가려고 하는 것이냐? 유진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도가 바뀌고 규정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바뀐 제도를 현장에서 직접 실행하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박성철 같은 지휘관이 없는 부대, 저처럼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부대를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제가 꿈꾸는 군대의 모습을 최전방의 제 소대에서부터 시작해 보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받은 상처를 진정으로 치유하는 길이라고 믿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심지가 박혀 있었다. 하강훈 차관은 더 이상 딸을 설득하지 않았다. 그는 딸의 눈에서 자신보다 훨씬 더 크고 단단한 군인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알겠다. 내 뜻이 그렇다면 아버지는 너를 믿고 응원하마.
다만 이것만 기억해다오.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몇 주 후 하유진 소위는 중위로 진급했다. 그리고 그녀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다시 양구의 백두산 부대로 복귀하는 것을 자원했다. 그녀가 떠났던 바로 그곳으로. 새로운 사단장의 주관 아래 하유진 중위의 진급식과 부대 복귀 환영식이 열렸다. 연병장에 도열한 수많은 장병들은 진심 어린 박수로 그녀의 귀환을 축하했다. 박성철의 망령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희망과 개혁의 상징이 된 젊은 지휘관이 서 있었다. 환영식이 끝나고 유진은 혼자 부대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에 올랐다. 겨울의 혹독한 바람은 멎고 산등성이마다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녀는 폭행당했던 왼쪽 뺨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흉터는 희미해졌지만 그날의 기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나 치욕의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반드시 치러야 했던 성장의 증표이자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든 훈장이었다. 상처 위에는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다. 더 단단하고 더 강인한 새살이. 하유진 중위는 저 멀리 펼쳐진 대한민국의 산하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진짜 군 생활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흘렀다. 강원도 양구의 겨울은 어김없이 혹독했고 백두산 부대의 훈련 강도는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부대를 감싸고 흐르는 공기의 결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부조리한 폭력과 경직된 권위주의의 냉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호 존중이라는 온기와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이 섞인 건강한 긴장감의 바람이었다. 하유진 중위는 그 바람의 진원지였다. 그녀는 이제 막 소대원의 군화를 챙겨주던 신임 장교가 아니었다. 100여 명의 부대원들의 목숨을 책임지는 보병 중대의 중대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가 중대장으로 부임했을 때 많은 이들이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보냈다. 과연 그 상징적인 인물이 실전적인 지휘관의 역할도 잘 해낼 수 있을까? 여성 지휘관이 이끄는 전투 중대가 과연 최강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유진은 그 모든 의문의 시선들을 결과로서 증명해 나갔다. 그녀가 이끄는 3중대는 가장 훈련이 힘들지만 가장 전우애가 넘치는 중대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지휘 방식은 박성철과 정반대의 지점에 서 있었다. 그녀는 고함을 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대신 가장 먼저 진흙탕에 몸을 던지고 가장 무거운 군장을 짊어졌다. 그녀는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다라는 대신 작전 브리핑 때마다 소대장들은 물론 분대장인 하사들의 의견까지 경청하고 토론했다. 한 번은 야간 침투 훈련 중에 폭우가 쏟아져 계곡물이 불어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 과거 같았으면 지휘관의 무리한 명령에 따라 억지로 도하를 시도하다가 인명사고가 났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하유진은 즉시 훈련 중단을 선언하고 가장 안전한 길을 탐색하여 모든 부대원을 단 한 명의 부상자 없이 베이스 캠프로 복귀시켰다. 복귀 후 그녀는 상급 부대에 제출할 보고서에 중대장의 판단 착오로 훈련 목표 달성에 실패했음이라고 적었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부하들을 보호하는 그녀의 모습에 중대원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물론 그녀의 길에 순탄함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부대 내에는 여전히 박성철의 시대를 그리워하는 올드가드들이 남아 있었다. 특히 주임원사들 사이에서 잔뼈가 굵은 황정식 원사는 사사건건 하유진의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입버릇처럼 여군 지휘관은 너무 무르다. 군대는 좀 맞고 욕도 먹어야 강해지는 법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두 사람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대대급 FTX 야외 기동훈련 때였다. 각 중대가 경쟁적으로 고지를 점령하는 훈련에서 황 원사가 속한 1중대가 길을 잘못 들어 시간을 허비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무전기 너머로 일중대장의 고함과 황원사가 특정 병사의 이름을 거론하며 욕설을 퍼붓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다. 이 빌어먹을 새끼야. 너 때문에 우리 중대 다 죽게 생겼잖아. 당장 군장 벗고 연병장 뺑뺑이 돌 준비해. 그 순간 하유진은 자신의 중대 무전망이 아닌 대대 공용망으로 채널을 돌려 송신 버튼을 눌렀다. 일중대장님 그리고 황정식 원사님. 여기는 삼중대장입니다. 그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모든 중대의 무전기에 울려 퍼졌다. 작전 실패의 책임은 병사 개인이 아닌 지휘관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공개된 망에서 특정 병사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자 우리 백두산 부대가 추구하는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훈련이 끝난 후 대대장님 주관 하에 이번 실패의 원인에 대한 전술 토의를 정식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지금은 병사들을 다독이고 임무를 완수하는 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전기 너머로 순간 정적이 흘렀다. 황 원사는 얼굴이 시뻘개졌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은 사사로운 감정이 섞인 비난이 아니라 규정과 원칙에 입각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정당한 지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 황 원사는 더 이상 하유진의 방식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평하지 않았다. 그는 깨달은 것이다. 하유진의 부드러움은 물음이 아니라 원칙과 신뢰라는 더 단단한 강함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어느 맑은 가을날 하유진의 중대로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박성철 재판에서 용기 있는 증언을 했던 예비역 이선아 대위였다. 그녀는 하유진이 일으킨 변화의 바람에 힘입어 최근 국방옴부즈맨 위원회의 전문 상담관으로 특채되어 다시 군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했다. 두 사람은 부대 근처의 작은 찻집에 마주 앉았다. 하중이님 덕분이에요. 이선아 씨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중이님이 그 어둠 속에서 혼자 횃불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저 같은 사람은 다시 군으로 돌아올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수많은 군인들이 당신 덕분에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어요.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그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세상이 병드는 거겠죠. 참, 그거 알아요? 박성철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들을 괴롭히다가 독방에 갇혔다고 하더군요. 사람은 역시 쉽게 변하지 않나 봐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차를 마셨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똑같은 상처의 기억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마주보고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다. 헤어지기 전 이선아 씨는 유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계속 그렇게 멋진 지휘관으로 남아주세요. 저 같은 사람들이 멀리서나마 하중이님을 보면서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요. 그해 가을 백두산 부대의 가장 큰 연례 행사인 최우수 전투중대 선발대회가 열렸다. 1년간의 훈련 성과와 전투력을 총결산하는 모든 중대의 자존심이 걸린 대회였다. 하유진의 3중대와 황 원사가 속한 1중대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다. 1중대가 전통적인 강군 육성 방식으로 단련된 창이라면 3중대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 끈끈한 전우회로 뭉친 방패와도 같았다. 대회는 숨막히는 접전의 연속이었다. 완전 군장 급속 행군, 주야간 사격, 장애물 극복,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모의 전술 훈련까지. 3중대원들은 지칠 때마다 서로의 군장을 대신 메어주고 뒤처지는 전우의 손을 앞에서 끌어주며 한 몸처럼 움직였다. 하유진은 지휘 텐트에서 스피커로 고함을 치는 대신 직접 그들의 곁에서 함께 뛰고 함께 땀 흘렸다. 최종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다. 영예의 최우수 전투중대는 3중대.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3중대원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몇몇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중대장인 하유진을 행가래치기 시작했다. 하유진 중대장님, 충성, 충성, 충성. 푸른 가을 하늘 위로 몇 번이고 떠올랐다 내려오는 동안 유진은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자신의 부대원들을 내려다보았다. 저 자랑스러운 얼굴들. 그녀가 지키고 싶었고 함께 성장하고 싶었던 바로 그 전우들이었다. 그때 행가래가 끝나고 땅에 내려선 그녀의 앞으로 황정식 원사가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향해 군인으로서 표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를 담아 거수 경례를 붙였다. 하유진 역시 미소와 함께 그에게 답례했다. 그것은 구시대와 새시대의 진정한 화해이자 존중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군의 탄생을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하유진은 혼자 연병장 중앙에 섰다. 1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그녀는 계급장과 명예를 모두 빼앗길 뻔한 치욕을 겪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그녀에게 승리와 영광의 장소가 되어 있었다. 양구의 바람은 여전히 거셌다. 하지만 이제 그 바람이 차갑게만 느껴지지는 않았다. 그것은 정체된 것을 밀어내고 새로운 것을 불어넣는 생명의 바람이었다. 그녀의 뺨에 남은 희미한 흉터가 이따금씩 아려와 그녀가 이겨낸 치열했던 싸움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연병장을 가로지르는 드높은 바람은 이미 새로운 봄의 씨앗을 저 멀리까지 실어 나르고 있었다. 하유진은 온몸으로 직감했다. 이 바람은 그리하여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